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다. 식당 안엔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들깨가루 타는 향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늘 그렇듯 식판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에게 밥을 놓았다. 그런데 그날 들어온 손님들 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노년의 남자였다. 단정하고 조용한 태도였지만 어쩐지 주변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다. 함께 들어온 사람들도 그에게 말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누가 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하나가 있었다. 오래된 듯하지만 고급스러웠고 유난히 눈에 바렸다. 접시를 내려놓으며 나는 무심코 말했다. 이 시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 속에 지나간 무언가가 스쳤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미묘한 슬픔. 나는 얼른 웃으며 말을 돌렸다. 요즘 저런 디자인 보기 힘들잖아요. 엄마가 예전에 아끼던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 시계 지금은 없나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같이 묻혔어요. 말이 끝나자 남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 눈빛이 묘하게 불안해서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엄마의 손목에 늘 있던 시계, 잔잔하게 빛나던 그 금속빛,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물건. 그 시계는 엄마의 인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한 번도 빼지 않았고 어떤 날엔 그걸 바라보며 혼자 눈을 감기도 했다. 이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이야. 어릴 적 그렇게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손님이 떠난 뒤에도 그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계산대에 놓인 명함엔 회사 이름과 함께 작은 로고가 밝혀 있었다. 명진그룹 회장 박도현. 나는 속으로 이름을 되뇌었다.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뉴스에서도 몇 번 본 적 있었다. 엄마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 그냥 두었던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헝겊 조각,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내 손에 붙들렸다. 젊은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그 시계가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그 남자. 나는 그 얼굴을 분명히 기억했다. 오늘 낮 식당에서 밥을 먹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식당 주방의 온도보다 마음속 열기가 더 뜨겁게 느껴졌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스며드는 저녁마다 그날의 순간이 떠올랐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내게 보인 그 미묘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었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다. 엄마의 방엔 여전히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오래된 비누향, 햇빛에 바랜 이불 냄새, 그리고 그 시계의 차가운 금속 냄새까지.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말들이 떠올랐다. 세상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있어. 그건 약속이자 죄책감이기도 하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을 오랫동안 묶어둔 무언가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식당에서 그가 다시 올까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자라났다. 만약 그분이 엄마를 아는 사람이라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한 고운 날에 하루만에 보내 내가 모르는 엄마의 과거가 어쩌면 그의 시계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을 가득 메웠다.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내게 익숙한 냄새였다. 엄마의 아침,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세계의 냄새. 밥은 무조건 따뜻하게 먹어야 해. 그게 하루를 견디는 힘이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건 엄마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주문 같았다. 국자로 된장을 풀면서 나는 어젯밤 본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젊은 엄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옆에 남자는 어딘가 멀리 있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반짝이던 그 시계. 정말 같은 사람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식당 주방의 불빛이 김 사이로 번져 들어오자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회장의 손목에서 본 그 금속빛, 그리고 굳어버린 표정.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내 눈은 계속 출입문 쪽을 향했다. 혹시 다시 올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한 중년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았다. 회장의 비서 같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얇은 미소. 혹시 지난번에 오신 박 회장님, 자주 오시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이요? 여긴 처음 오셨을 텐데요. 왜요? 아, 그냥요. 시계가 예뻐서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 시계요? 회장님이 늘 차고 다니세요. 오래된 물건이라던데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단 하나뿐이라는 말. 그리고 엄마의 시계도 그랬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엄마는 늘 말했다. 이건 나한테서 누가 빼앗아가도 기억만은 빼앗지 못할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사진을 꺼내보았다. 엄마의 웃음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옆에 남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 죄스러운 듯한 멀리 떠나 있는 표정이었다. 냄비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며 김치 냄새와 뒤섞일 때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든 된장찌개의 향이 떠올랐다. 그날 엄마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다가 내게 물었다. 지은아,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는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니야,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빛깔이 바래지 않아. 오히려 더 짙어져. 이 시계처럼. 엄마는 손목시계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 후로 엄마는 시계를 한 번도 풀지 않았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다. 간호사가 불편할 거라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 말의 뜻을 나는 오랫동안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었다는 걸. 그날 퇴근길,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 사이로 싸늘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어쩐지 그 냄새 속에 오래된 서늘한 기억이 깃든 듯했다. 엄마는 왜 그 시계를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을까? 걸음을 멈춘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혹시 그 사람 나의 아버지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찢듯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리고 받는 사람 박도현, 보내는 사람 윤미화, 엄마의 이름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어린 내가 있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의 뒷면엔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준 시계 아직 잘 돌아가요. 그 한 줄이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의 글씨를 수십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흐릿하게 번진 잉크 사이로 엄마의 손끝이 느껴지는 듯했다. 당신이 준 시계 아직 잘 돌아가요. 그 짧은 문장이 내 마음을 쥐어짜듯 울렸다. 그 안엔 기다림과 원망,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이 섞여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서랍 속을 다시 뒤졌다. 사진, 편지, 영수증,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가 더 나왔다. 그 안에는 식당 전단지와 함께 접힌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엄마가 낯선 도시 거리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뒷배경에 간판이 보였다. 명진 빌딩.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어제 명함의 로고가 떠올랐다. 명진 그룹.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엄마와 그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았던 게 아니다. 하나는 땅의 끝자락에서 된장을 끓였고 하나는 빌딩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봤다. 그런데 그 두 세계가 이 한 장의 사진 안에서 맞닿아 있었다. 그날 아침 식당 출근길에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 회사 건물 앞을 지났다. 높은 유리벽에 내 얼굴이 비쳤다. 차갑고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나는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왜 그를 잊지 못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해. 점심 무렵 회장의 비서가 다시 식당을 찾았다. 이번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박 회장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요? 네, 오늘 오후 4시 본사로 와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주방에서 국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소엔 익숙하던 그 냄새가 그날따라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주방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혹시 들킨 걸까?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점심이 끝난 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오늘은 좀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하지만 사실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명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회색빛의 건물이 구름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유리문 앞에서 내 모습이 흔들렸다. 이 안에서 엄마가 사랑했던 남자가 살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리셉션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즉시 안내했다. 박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층수가 오를 때마다 숨이 목에 걸렸다. 띵, 문이 열렸다. 복도 끝 넓은 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어제 식당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왔군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앉아요. 그의 사무실은 너무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엔 그 시계가 놓여 있었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시계.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시렸다. 시계 이야기를 했었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엄마께서 같은 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요. 그는 시계를 들어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오래전에 내가 선물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숨이 멈췄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혹시 그분이 윤미화 씨인가요? 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엄마가 남기신 편지예요. 그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긴 세월을 돌아온 듯한 후회가 번졌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그 시계를 놓지 못했어요. 잠시 후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당신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딸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틱탁 틱탁. 마치 세월이 멈추지 못하고 제 자리를 돌고 있는 소리처럼 그의 손이 시계를 쥔 채로 멈춰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바람 한 줄기가 유리창을 스쳤다. 회장실의 공기는 서늘했고 빛은 하얗게 번져 있었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손끝을 꼭 모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 묻힌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 사이로 스친 피로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과거예요. 내 아내도 직원들도 아무도 이 시계의 의미를 몰랐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엄마를 떠나셨어요? 그의 눈이 살짝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웃었다.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내가 가진 이름, 가족, 그리고 책임. 그 모든 게 나를 올감했죠. 그의 웃음은 쓸쓸했다. 당신 어머니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나는 냉정했죠. 그 둘이 오래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색 빛이었다. 차갑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시계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시계를 감싸며 미세하게 떨렸다. 나도 기다렸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유리 위로 흐릿하게 번졌다. 어쩌면 그녀가 내게 남긴 가장 큰 벌이 바로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다음 회의 시간이 취소하게. 그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멈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윤미화 씨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5년 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장례식엔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 혼자였어요. 그는 그 말을 듣자 잠시 등을 보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혼자였군요. 그 한마디가 낮게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거의 부서질 듯 약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나 때문에. 그는 다시 내게 다가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당신이 가져가요. 원래 주인의 것이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는 그것을 당신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며 간직했어요. 아마 돌려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했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과 해방이 섞여 있었다. 잊지 못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죠. 그날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그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지은 씨. 나는 뒤돌아섰다. 내가 당신의 존재를 몰랐던 건 변명할 수도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이란 게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에겐 끝이고 어떤 사람에겐 시작이 되니까. 나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느꼈다.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손끝에 아직도 시계의 냉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된장찌개 끓는 소리를 떠올렸다. 엄마의 부엌, 그 작고 따뜻한 세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의 소음은 더 커졌다. 회장의 얼굴, 엄마의 목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뒤섞여 머릿속을 떠돌았다. 그날의 대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했을까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용서. 그건 어쩌면 남겨진 사람만이 감당해야 하는 짐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거리에는 김이 나는 포장마차 몇 개가 있었다. 길가엔 장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이 뜨거운 국물을 떠서 서로 나누어 마셨다. 그 사이로 들리는 국자 부딪히는 소리와 김의 냄새가 이상하게 나를 위로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이런 거구나. 엄마도 늘 이런 소리, 이런 냄새 속에서 살았겠지. 식당 문을 열자 주방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장부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턴가 열어보지 않은 먼지가 쌓인 노트였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장부를 펴니 오래된 거래 내역들이 나왔다. 밀가루, 콩, 간장, 쌀. 하지만 맨 마지막 장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도연 300원. 옆에는 대신 갚아줌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필체는 엄마의 것이었다. 숨이 막혔다. 엄마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건가? 그런데 금액 옆에 희미하게 다른 글씨가 있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떠나보내 미안해요. 그 밑에 누군가 덧그린 듯한 작은 별표 하나. 나는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봤다. 장부의 냄새 속엔 오래된 된장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손때가 배어 있었다. 엄마의 삶이 그 낡은 종이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미안했던 걸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회사에 다시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가 준 명함을 계속 쥐고 다녔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 앞에 낯선 차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중년의 여성이 내렸다. 회장의 비서였다. 그녀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전해달라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다. 그녀가 남긴 장부, 내가 갚은 건 돈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도현.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손끝이 떨렸다. 그제야 모든 게 조금씩 이어졌다. 엄마가 빚더미에 앉았던 시절, 누군가 몰래 그녀를 도왔던 이유.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엄마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보낸 도움의 손길을 그저 말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묶어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펼쳤다.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자 중간에 접힌 편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낡은 종이엔 엄마의 글씨가 있었다. 도현 씨, 이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계는 멈추지 않는데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치더라도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편지를 다 읽자 눈앞이 흐려졌다. 엄마는 끝내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했던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조용히 세상을 떠난 거였다. 나는 두 손으로 편지를 감싸 쥐었다. 그 안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쩐지 알 것 같았다.
왜 엄마가 늘 된장찌개를 끓이며 시계를 바라보았는지. 그건 미련이 아니라 기도였다. 며칠 후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나는 주저했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이번엔 더 이상 딸로서가 아니라 엄마가 남긴 이야기를 전할 사람으로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의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날과 같은 자세로. 하지만 얼굴빛이 조금 달랐다. 피곤함 대신 어딘가 비워진 듯한 평온이 있었다. 왔군요. 네. 장부를 봤습니까? 네. 엄마가 당신에게 받은 도움,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 죄책감의 값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그걸 용서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셨대요. 그는 그 말을 듣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끝까지 나보다 강했군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햇살이 시계 위를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불빛처럼 반짝였다. 며칠이 흘렀다. 회장과의 대화 이후로 나는 마치 긴 꿈을 꾸다 깬 사람처럼 멍한 상태였다. 식당에 앉아 밥을 푸면서도 손끝에 감각이 없었다. 밥솥에서 새어나오는 김 냄새가 어쩐지 마음 한구석을 자꾸 건드렸다. 엄마가 늘 말하곤 했다. 밥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마음을 담으면 냄새가 달라져.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엄마는 그렇게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을 무렵 낯익은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회장의 비서였다. 지은 씨, 회장님 댁으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직접 말씀드릴 게 있다고. 오늘요.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뭔가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높은 담장과 오래된 정원.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나는 나무 조명들이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자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등 뒤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엔 웃음이 없었다. 와줘서 고맙소. 그는 나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이제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나의 지난 인생 중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벽시계의 초침이 틱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의 심장박동처럼 들렸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와 나는 오래전 회사의 지방 공장에서 처음 만났소. 그곳에서 나는 막 일 시작한 젊은 경영자였고 그녀는 식당 일을 했었지. 그때는 아무런 벽도 없다고 믿었어요. 세상은 단순했고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나에게는 이미 정해진 결혼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소. 그래도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매일 새벽 그녀가 끓여준 된장국 냄새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향기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끝으로 시계줄을 어루만지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내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지우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때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을 택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를 떠나며 시계를 건넸습니다. 나 대신 시간을 지켜달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건 내 도망의 상징이 되었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가 느꼈을 두려움, 엄마가 감당했을 고통. 두 사람의 선택은 다르지만 둘 다 상처였다. 그녀가 나를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장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내 죄를 덜어주려 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래서 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남을 위해 살아주는 거라는 걸. 그때 문가에서 발소리가 났다. 회장의 집사였다. 회장님, 이걸 전해달라며 고인이 남기신 물건입니다. 집사는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 바로 그 남자. 지금 내 앞에 회장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엄마가 이걸 당신께 전하려 했어요. 그는 상자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워주지 않았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빗소리가 방 안을 채우자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다. 이제는 그 시계를 놓을 때가 된 것 같소. 그는 시계를 벗어 조심스럽게 내 손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묘하게 따뜻했다. 당신 어머니에게 빚진 삶을 이제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두 손으로 시계를 감싸 쥐었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이.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초침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틱탁 틱탁, 마치 엄마의 숨결이 내 곁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듯했다. 그 시계는 오래된 금속빛을 띠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장 나지 않았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듯 부드럽게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신이 준 시계 아직 잘 돌아가요. 엄마의 편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어느 날 오후 그 시계를 들고 다시 명진그룹 건물로 향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번엔 딸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가야 한다고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그가 서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오겠죠, 언젠가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계 엄마가 마지막까지 간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께 돌려드리려 해요. 그는 시계를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가볍게 내밀며 내 손 위에 올려둔 시계를 감쌌다. 이건 이제 당신 것이요. 그녀의 사랑이 당신에게 이어진 증거니까.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늙으면 후회보다 침묵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 죄를 만든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잠시 동안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그 냄새가 왠지 엄마의 부엌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시계의 유리를 살짝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 시계는 한때 내 시간의 중심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당신 어머니의 시간이 되었고 이젠 당신의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눈에는 어딘가 평온한 빛이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상자 안엔 얇은 수첩이 한 권 있었다. 표지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고 구석엔 지은에게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있었다. 지은아,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마 나는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줘.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란다. 네가 살아갈 세상은 차가울지도 모르지만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한마디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녹을 수 있어. 눈물이 흘러 수첩 위에 번졌다. 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나보다 훨씬 강하게 키웠군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사람은 미워하기보다 기억해야 한다고. 미움은 자기 안에 독을 남기지만 기억은 누군가를 살게 만든다고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말이 옳았소. 나도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창문 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의 옆 얼굴은 그 빛에 물들어 마치 오래된 초상화처럼 고요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은 씨,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이 삶을 살아가며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 어머니가 바랐던 세상일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다. 손 안의 시계는 아직도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엄마의 시간이, 그 사람의 시간이, 그리고 내 시간이 겹쳐져 있었다. 그것들은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지금 이 순간에도 틱탁, 틱탁 하고 울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끝난 이야기가 내게 시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겨울비가 내렸다. 얇은 안개가 골목을 감쌌고 식당 앞 가로수에는 빗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의자를 닦으며 습한 공기 속에서 된장 냄새를 느꼈다. 그 향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나는 엄마의 부엌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예전엔 단지 작고 초라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안이 세상의 어떤 회장실보다도 크고 단단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계를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냄비의 수증기와 섞여 공기 안에서 작게 반짝였다. 엄마, 이제 이 시계는 나와 함께 할게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며칠 뒤 명진그룹 본사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얇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지은 씨, 당신의 어머니와 나 사이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당신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당신이 계속 이어주길 바랍니다. 박도연. 그리고 그 서류엔 명진문화재단 장학금 지원서가 있었다. 윤미화 기념 장학금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엄마가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했다. 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식당 간판을 새로 달았다. 미화식당 따뜻한 마음을 담은 집밥. 벽에는 엄마의 사진 한 장을 걸었다. 흑백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계가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콩을 직접 갈고 육수를 내며 엄마가 늘 하던 대로 국자로 천천히 저었다. 그 냄새가 퍼질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건 단지 요리의 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이자 삶의 향기였다. 어떤 손님이 물었다. 이 시계 오래돼 보이네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누군가의 시간을 이어주는 시계예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나는 의자 하나를 남겨두고 앉았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틱탁 틱탁.
그 소리가 마치 엄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지은아, 인생은 결국 사랑을 이해하는 시간들이야. 그걸 알아차릴 때쯤엔 늦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란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눈을 떴을 때 주방 한쪽에서 불빛이 은은히 번졌다. 시계의 유리면에 비친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당신의 시간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하늘은 서서히 밝아졌다. 골목길 끝에서 첫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 된장과 봄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엄마 품 냄새와 똑같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고 회장님도 마침내 깨달았고 이제 나도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도 잘 살아볼게요. 그때 시계의 초침이 잠시 멈춘 듯 하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아주 부드럽게 틱탁.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내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